네, 안녕하십니까. 기초 한중사 강의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자, 지난 시간에 저희가 고려 건국 이후에 성립된 문벌귀족사의 변청 과정을 살펴봤습니다. 크게 성립기, 동요기, 붕괴기에서 탄탄하게 성립된 고려 문벌귀족사회가 1126년 이장염의 난과 1135년에 묘청의 서경천도운동을 통해서 휘청거려졌다가 극복하지 못하고 의종 24년 1170년에 무신정변이 터져서 문벌귀족이 귀족사회가 무너지는 그 과정까지 내용을 살펴봤어요. 그렇죠? 자, 여기까지 정리하는 과정에서 중간중간에 거란이라는 얘기도 나왔고요. 여진이라는 얘기도 있었고요. 몽골이라는 얘기도 있었습니다. 그 대외 관계 속에서 나타난 이 민족과 중국의 국가, 정통국가죠. 한족의 송나라와의 관계를 고려시대 때 연계해서 고려의 대외관계라는 제목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자료에 먼저 고려의 대외정책의 기본 방향은 체크 좀 하실래요? 북진정책과 친송정책이다. 여기서 북진은 왜 북진이냐 하면은 고려는 어디의 후계자라고 그랬던가요? 고구려의 후계자입니다. 고구려 고토회복을 위한 북진정책이란 뜻이에요. 송은 중국의 5대 식국의 상황을 수했던 송입니다. 그래서 그 송과는 광종대 때 수교관계를 맺는다고 그랬습니다. 고려 건국 과정에서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중국 송으로부터 경제 문화적인 목적하에 손을 잡고 송은 고려의 정치 군사적인 목적하에서 손을 잡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고려의 대정책 기본 방향은 이렇게 요약합니다. 친송 북진 이렇게 요약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제 그 과정을 가지고 고려의 대관계를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10세기에서요. 11세기 때 대관계는 고려는 거란하고 관계를 맺습니다. 거란 중에 세운 나라 이름을 뭐라고 그래요? 요라고 그러죠. 916년에 거란이 건국이 됐고요. 928년에 발해를 멸망을 시켰습니다. 그러니까 발해가 거란에게 멸망한 거죠. 그 발해 유민들이 어디로 내려왔죠? 고려로 내려왔죠. 받아줬죠. 민족 융합 정책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요? 고려는 어디의 후계자인가요? 고구려의 후계자입니다. 마찬가지죠. 거란이 있고요. 그 다음에 중국은 5대 10국이라고 하는 절도사의 혼란입니다. 절도사. 무신들에 의한 총 몇 개 나라가 난립되어 있어요? 15개 나라입니다. 난립이 되어 있는 이런 상태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죠. 5대 10국 앞에는 어디냐 그러면은 어디예요? 당나라가 됩니다. 당.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는 통일신라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통일신라, 당나라, 그 다음 어디예요? 발해. 이게 이제 7세기에서 10세기까지의 관계가 되는 거죠. 동아시아 관계입니다. 5대 10국의 혼란을 수비했던 나라가 어디냐 그러면은 중국의 송입니다. 이 송이 앞에 나온 송이 북송이에요. 북송. 이건 5대 10국 중에서 5대란 나라 중에 후주란 나라가 있습니다. 후주의 절도사가 조광윤이라는 사람인데요. 조광윤이 5대 10국의 혼란 수하고 960년에 송을 건국을 했어요. 그 962년에 고려하고 손을 잡는 거죠. 이때 우리나라 10세기, 11세기 때 우리나라는 어디냐라고 하는 거죠. 고려가 되는 거죠. 그래서 주로 이제 거란, 북송, 고려 이 삼각관계가 10세기에서 11세기 때 관계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송과 거란은 어떤 관계입니까? 라고 하면은 대립관계입니다. 정통 한족과 북방민족은 늘 이렇습니다. 늘 이렇죠. 그리고 거란과 고려는 어떤 관계가요? 역시 대립관계예요. 이거 우리가 고려 건국 과정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훈요, 10조, 4조. 훈요, 10조, 4조가 뭐냐면은 거란은 야만국이다. 배척해라. 이런 얘기가 있어요. 또 만부교 사건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이 만부교 사건은 뭐냐면은 거란이 국호를 요로 고치고 고려에 낙타와 사신을 보내옵니다. 낙타를 개성의 만부교라고 하는 다리 밑에서 묶어서 굶어 죽여요. 그래서 사신은 무인도로 귀향을 보내버립니다. 이건 만부교 사건이라고. 그러니까 이런 거는 고려 초기에 거란하고 고려하고 관계가 상당히 껄끄러웠다라고 하는 걸 보여주는 거죠.
그런데 송과 고려는 어떤 관계라고 했어요? 친선 관계입니다. 송은 고려의 정치, 군사적인 목적, 고려는 송에 대해서 경제, 문화적인 목적, 이런 목적하에서 손을 잡았습니다. 경제, 문화적인 목적, 정치, 군사적인 목적, 이렇단 말이야. 아시겠죠? 그래서 고려 대정치의 기본 방향은 뭐라고요? 친송, 북진, 이렇게 얘기하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이 친송, 북진 정책이 뭘 초래했냐면 그 안에 고려에 대한 총 몇 차례 걸친 3차, 고려에 대한 3차 침략을 초래했습니다. 이 3차 침략 중에 여러분들이 좀 눈여겨봐 주셔야 할 부분이요. 자, 1차, 2차, 3차 중에서 1차와 3차입니다. 1차 때 성종 12년 993년으로 되어 있죠. 서희와 거란의 소손년 간의 담판으로 인해서 어디를 얻었냐면 강동 6주를 확보했던, 그래서 우리나라 영토가 최초로 압록강 하구까지 올라가게 된 계기가 됐다라고 하는 점이죠. 이 서희하고 소손년 간의 담판 내용은 시험에 자주 출제가 돼요. 이 장에, 지금 고려 대항 장의 마지막 장에 기출문제가 있거든요. 제가 먼저 넘어가서 한번 볼까요? 1번 문제 한번 봅시다. 2018년 4월 국가직 기출문제. 1번 봐봐요. 문제를 풀자는 건 아니고요. 이렇게 문제가 출제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자는 겁니다. 다음 갑과 을의 담판 이후에 있었던 을의 활동으로 오는 것은 갑. 그대 나라는 신라 땅에서 일어났고 고구려 땅은 우리의 소유인데 우리는 거란이죠. 그대들이 침범했다. 소손령 얘기입니다. 을. 아니다. 우리야말로 고구려를 이은 나라이다. 그래서 나라 이름도 고려라 했고 평양에 도바했다. 만일 땅의 경계로 논한다면 그대 나라 동경도 모두 우리 강역에 들어있는 것인데 어찌 침범이라고 하느냐 했죠. 서희의 담판 내용이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여차여차 해가지고 여차여차해서 바로 강동 6주를 얻게 되는 거죠. 최초로 압록강 하구까지 올라가는 영토가 계기가 됐다라고 하는 겁니다. 2차 때는 피해가 좀 컸어요. 고려가. 현종 즉위하자마자 쳐들어왔는데요. 현종이 전라도 나주까지 도망을 갈 정도로 피해가 컸습니다. 특히 2차 때는 서북 지역이 완전히 거란이 장악돼 버렸습니다. 바로 전개 과정의 2차, 다음 장을 한번 보실래요? 다음 장에 보시면 거란의 이 침략 중에서 2차 침략을 좀 봅시다. 2차. 맨 밑에 나와 있나 우선? 고려가 송과의 외교관계를 끊지 않고 거란과 외교관계 수립을 제안하자 거란이 강동 6주 반환을 요구하면서 강조의 정변을 계기로 거란의 성종이 직접 40만 대군을 데리고 뭐 했다? 쳐들어왔다라고 하는 거죠. 이게 2차입니다. 이때 이제 수도가 함락이 됐고 다음 장에 보시면은 개경 함락이죠. 현종이 어디로 도망을 갔다고요? 나주로 피난 갈 정도였습니다. 이때 양규라는 사람이 있죠. 그 양규라는 사람이 귀주에서 패배하고요. 그리고 바로 그 강조라는 사람은 또 납치가 돼버렸습니다. 포로로 또 잡혀간 거죠. 그러니까 피해가 굉장히 컸어요. 피해가 컸습니다. 그리고 3차는 1018년에 나온 얘기죠. 3차 누가 나오냐면 강감찬이 나옵니다. 어디죠? 귀주 대첩입니다. 귀주에서 막아냈죠. 그래서 이제 1차 부분하고요. 거란 3차 침략 중에서 3차만 여러분이 눈여겨보시면 되고요. 1차 때 누구를 보시라고요? 서희, 강동 6주 확보 부분하고요. 3차 강감찬의 뭐죠? 귀주 대첩을 보시라는 얘기입니다. 여기서 서희하고 강감찬은 문신일까요? 무신일까요? 문신입니다. 고려 문벌 귀족사회에 쇠기를 받게 된 무신정변의 원인 중에 이런 게 있어요. 숭문, 천무입니다. 문을 숭상하고 무를 천시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무관들이 있어야 할 자리를 다 독점하는 겁니다. 서희나 강감찬이나 동북구석을 개척했던 여진을 치고 윤관이나 다 문신이에요. 과거에 제수과 출신들입니다. 근데 문신들이 무관의 고위직을 독점하는 겁니다. 근데 조선은 과거에 묵과가 실시가 되죠.
양반 관료제 사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조선은 그러면 안 돼요. 조선은 무관직은 거의 무신들이 무관직에 올라갑니다. 근데 고려는 거의 문관들이 독점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다 문신들이에요. 우리가 서희 장군, 강감찬 장군, 윤관 장군 한데 장군이라고 그래서 이 사람들 무신 아닐까? 그거 아니다. 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서희 강감찬의 1차, 3차 침략 그리고 거란과의 3차 침략 이후에 나타난 영향이 있습니다. 영향. 결과가 되겠죠. 그 결과. 그러니까 세 번에 걸친 전쟁에서 고려가 판정승을 거둔 겁니다. 그 전날의 영향을 좀 잠깐 볼까요? 고려와 송과 거란, 동북아시아에서 세 나라의 팽팽한 세력 균형이 됐으며 두 번째, 거란과의 외교 관계가 수립됐으며 세 번째, 국방 강화의 일환으로서 개경이 함락이 됐죠. 개경이 2차 때 함락됐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수비체계의 일환으로서 나성을 축제하고 도시 전체를 둘러싼 성을 뭐라고 그래요? 나성이라고 그래요. 그리고 천리장성이 축조가 됩니다. 옆에 지도 좀 보세요. 압록강 하구에서 동해안의 도련포까지 천리장성이 축조가 되고요. 또 불력에 의해서 외적의 침략을 막자 위해서 대장경 초판이 가능이 됩니다. 이게 초조 대장경이요. 그리고 문화적 우월감을 과시하기 위해서 7대 실록, 그러니까 태, 해, 정, 광, 경, 성, 목종 실록까지 그래서 7대 실록이 간행이 되고 그리고 고려는 극복을 함으로써 즉 여진의 거란의 침략을 막아내므로써 극복을 함으로써 북진 정책을 왕성하게 추진할 수 있는 원동력을 얻게 되는 거죠. 이게 거란의 3차 침략의 결과물에 해당이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10세기, 11세기 때의 거란하고의 관계예요. 근데 그 거란이 어디에 멸망한다고 그랬어요? 바로 여진에게 멸망합니다. 여진족이 세운 나라 이름을 뭐라고 그래요? 금이라고 하죠. 금. 여진금입니다. 이걸 예전에 어떤 학생이 이럽니다. 여자는 선생님, 여자는 진짜로 금을 좋아한대요.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렇게도 애우는 방법이 있구나 그랬죠. 근데 애우기 위한 공부는 금방 또 잊어버립니다. 제가 OT 강의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역사는 그래서 암기 과목은 아니다. 역사는 흐름이다. 그렇게 접근하시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정독보다는 그래서 다독을 좀 해라 라고 이제 부탁을 좀 드렸었죠. 하여튼 어떻게 됐든 간에 잊어먹지는 말자는 겁니다. 그래서 여진족이 세운 나라는 금이란다. 1115년에 건국이 됐죠. 그래서 몇 세기예요? 12세기 상황이 되겠습니다. 여진이 있었을 때에 중국은 북송입니다. 북송. 우리는 어딘가요? 고려죠. 고려. 근데 이 북송이 어디에 멸망했냐면은 거란이 여진에게 멸망했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제2의 거란이 나중에 나와요. 그게 1126년에 대요수국이라고 하는 나라가 나오기도 합니다. 대요수국. 이 거란이 멸망한 이후에 1126년에, 그러니까 1125년에 멸망하고요. 바로 이듬해 대여수국이 건국이 됩니다. 그러니 이 북송 있죠. 이 북송도 여진에게 멸망합니다. 이때가 이제 1127년이 됩니다. 그 북송이 멸망하고 이제 어디가 성립되죠? 남송이 성립이 돼요. 같은 송이에요, 송. 이건 어떤 일이 났냐면은 북송의 마지막 황제가 흠종인데 흠종 황제가 정강이라고 하는 곳에서 여진족에게 납치가 돼버렸어요. 이걸 정강의 변이라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북송이 멸망하고 이제 양쯔강 이남으로 남송이 성립되었습니다. 북송대건, 남송대건 여전히 고려의 친송 정책 유지가 됩니다. 그러니까 남송이 이제 우리 황제가 납치가 됐으니까 고려에 대해서 이제 정치 군사적으로 손을 잡았잖아, 송 입장에서는. 그래서 야, 우리 황제가 납치됐다. 같이 여진을 치자. 그래서 고려에서는 그러자. 누구? 묘청. 그러지 말자. 송에 이용되는 일이다. 누구? 김부식. 이런 대립이 우리가 앞 시간에 말씀드렸었던 고려 문벌 귀족 사회의 과정에서 이자금에 난 다음에 뭐였죠? 묘청 서경천도 운동으로 나왔었잖아요. 그 배경이에요. 대관계가. 그래서 이제 고려와 송과의 친선 관계.
여진하고 고려는 원래는 아무런 접촉 관계가 없었어요. 처음에는. 그리고 애초 시작할 때, 접촉할 때는 여진이 고려를 부모의 나라로 섬겼었습니다. 근데 이 여진족이 세력을 키워나갑니다. 10세기 이후에 서서히 세력을 키워서 1115년에 국호를 뭘로? 금으로. 이건 좀 이따 봅시다. 금으로 고치기 이전의 과정은 숙종대 때의 여진 토벌 과정에 윤관이 동북구성 개척하고 하는 부분이 있죠. 그 내용을 좀 살펴봐야 되니까 그건 나중에 좀 보기도 하고요. 일단 12세기는 여진과 북송 또는 남송 그다음에 고려 이 과정에서 진행이 됐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진족의 세력 팽창 과정을 좀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여진족이 10세기 때부터 이제 세력을 팽창해 옵니다. 세력을 이제 키워나가는 거죠. 고려의 변방을 자꾸 치러 오니까 이 팽창이 계속 진행이 됩니다. 12세기 때 고려 숙종대 때에 내려오죠. 내려오니까 고려의 숙종이 12세기 때에 여진을 치기 위해서 윤관을 보냈습니다. 윤관이 보병을 데리고 가가지고 여진을 토벌하는데 실패로 끝났어요. 이때가 몇 년이냐면 1104년입니다. 윤관은 보병을 데리고 갔는데 여진은 기병이거든요. 깨졌어. 윤관이 돌아와서 뭘 편성했냐면 별무반을 편성합니다. 1107년에 1109년에 걸쳐서 이 별무반을 토대로 해가지고 동북 구성을 개척하게 되는 거죠. 축전합니다. 이 동북 구성의 축전은 누구 때냐 그러면 시기적으로 숙종대 때가 아니고요. 예종대 때거든요. 숙종, 예종, 인종 그렇죠. 숙종대 때에 여진족이 내려오니까 윤관에게 야 가서 차라 했는데 갔어. 그랬더니 윤관이 깨지고 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와서 이제 신기군, 신보군, 항마군에서 별무반을 구성한 거 아니에요? 그래서 숙종대 때 여진을 토벌하러 갔는데 숙종이 평양에 서경이죠. 서경에 동명왕의 사당에 제사를 지내러 갔어. 갔는데 거기서 병을 얻어버린 거죠. 그래서 급거 이제 가마를 타고 귀경을 하다가 개경으로 내려오는 겁니다. 평양에서 내려오다가 가마에서 급살해버렸어. 갑자기 죽어버렸어요. 그럼 이제 숙종이 죽고 나서 이제 누가 나오냐면은 예종이 나옵니다. 우리 이자겸한테 예종, 인종 나왔잖아요. 그 예종대 때 윤관이 편성했던 누굴 데리고 별무반을 데리고 가서 동북구성을 축조했어요. 1107년에. 근데 1109년에 동북구성은 되돌려줍니다. 여진이 돌려달라는 요구도 있었고요. 고려 문벌 기록사에 내분도 있었고요. 또 수비 문제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동북구성은 어디냐면 위치가 함경도 쪽이거든요. 여기에 동북구성을 축조했단 말이에요. 이쪽에 아직 거란이 있거든요. 수비 문제. 여기다 올인할 수는 없었거든요. 그래서 수비 문제 등으로 해서 1109년에 만 1년 반 만에 동북구성은 돌려주게 됩니다. 그 이후에 이제 여진은 어떻게 했어요? 힘을 좀 키우겠죠. 그래서 여진은 1115년에 국호를 뭐로 하고? 금. 아골타라는 사람을 중심으로 해서 어디를 공격했죠? 금. 여진족이 세운 나라입니다. 금을 건국하고 세력을 키워나갑니다. 1125년에 어디를 쳤어요? 거란을 쳤어요. 그러니까 이제 1126년에 거란족이 제2의 거란, 어디를? 대요수국을 압록강 중류에 대요수국을 건국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1126년에 고려에 뭘 요구했냐면은 여진이, 금이 4대를 요구를 하는 겁니다. 4대 요구 하냐 마냐 이 과정에서 결국은 4대 요구에 수락을 해버렸죠. 누가 있냐 그러면 누가 했어요? 경원이 씨의 누구? 이자겸이 수락을 했어요. 이자겸이 이제 세력을 키워나가다가 고려에서 보면은 1126년 이자겸의 난이 일어났죠. 실패로 끝났죠. 1135년 묘청 서경천논농 터졌죠. 실패로 끝났죠. 그리고 1170년 무신정변이 터졌죠. 이건 무신정변은 성공한 게임이었죠. 이건 고려사의 변천 과정이 이자겸의 난 이후에 이렇게 전개가 돼 나가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1100
1234년에 여진 멸망합니다. 누구한테 멸망하냐면은 13, 4세기를 주도했었던 누구예요? 몽골, 원이죠. 몽골에게 멸망한다. 이렇죠. 자, 그러니까 12세기 때는 이제 여진하고 관계만 정리를 하시면 된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여진과 12세기 고려 관계는 결론은 어떤 관계입니까? 그러면 결론은 4대 관계다. 4대란 얘기는 대를 섬긴다라고 하는 겁니다. 소가, 작은 나라가, 세력이나 힘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작은 나라가 큰 나라를 섬긴다. 이걸 뭐라고 그래요? 4대라고 얘기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이어진 다음에 이제 고려 사회 대관계는 13, 4세기 사회를 주도했었던 어디요? 몽골입니다. 몽골이 세운 나라 이름을 뭐라고 그러죠? 원이라고 얘기를 하죠. 이때가 언제라고 했어요? 1, 2, 3, 4년에 멸망했다고 그랬죠. 그렇죠? 근데 여진이 멸망하기 전에 1216년에요. 그 여진족의 일부가 어딜 또 공개했냐면 1126년에 대진국이라는 나라를 또 건국합니다. 멸망하기 전이죠. 이 대진국을 다른 말로 뭐라 하면 동진국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요거는 이제 거란이 멸망하고 나서 이듬해 세웠던 대여수국하고는 다른 개념인데 하여튼 거란의 제2 거란 그러면 대여수국이죠. 제2의 여진 그럼 어디란 얘기야? 동진국. 대진국이다. 라고 이제 보신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제 중국은 몽골이 있고, 그런데 중국 북쪽입니다. 중국의 정통 왕조는 어디요? 북송이 이제 여진에 멸망한 거고요. 북송이 멸망하고 어디가 성립됐어요? 남송이 성립이 됐었죠. 남송. 그리고 우리나라는 어디요? 고려입니다. 고려 누구 때일까요? 이미 1126년에 묘청에, 이장에 난 1135년에 묘청의 서경 천도운동, 1170년에 무신정변을 통해서 고려는 무신정권, 특히 몽골과의 관계를 보려면은 누구 때? 최후 때입니다. 최후 때 과정 관계가 여기에 해당이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몽골과 남송과 고려하고 세 나라하고 관계 속에서 봅시다. 일단 남송이 어디에 멸망하냐면은 바로 몽골에게 멸망합니다. 그래서 세계 대제국을 만들게 되죠. 지금 세계사에서 말입니다. 가장 넓은 영토를 차지하고 있는 나라는 어디예요? 지금 현재 21세기 때. 카나다인가요? 미국인가요? 중국? 인도? 어디예요? 러시아입니다. 러시아. 지금 현재 러시아가 가장 크잖아요. 영토면에서. 근데 이 러시아보다 더 커요. 누가? 몽골이. 몽골의 대제국을 사한국이라고 합니다. 사한국. 한국이라고 하는 군주 한자 씁니다. 황제가 다 다스리지 못해요. 그래서 아들들을 땅을 줘서 분봉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국 땅 덩어리는 누가? 황제가, 중국 황제, 샤르죠. 중국 황제가 장악하고. 심지어 지금 어디까지 가면 모스크바 쪽까지 갑니다. 여러분들 그 지도를 보시면 나와 있어요. 지도에 몽골의 최대 판도 해가지고 지도를 한번 보세요. 그거 보시면은 중국 쪽에는 몽골이 있고 그 옆에는 어디가 있어요? 차카타이, 오고타이, 킵차크 한국, 지금 아라비아 쪽이죠. 일한국까지. 이런 사한국입니다. 이런 정도의 영토를 차지했던 나라는 원나라 이전에도 없었고요. 원나라 이후에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세계사 속에서 유일무이한 거예요. 이만큼 넓은 영토를 차지했던 나라는 있다 없다?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남송, 중국과 완전히 평화했죠. 남송이 멸망하기 전까지 고려하고 남송과의 관계는 그냥 친선관계 유지가 됩니다. 그리고 몽골, 징기스칸, 태무진이 징기스칸을 추대가 돼서 세력 팽창하면서 고려로 들어옵니다. 원래 몽골과 고려는 사실 아무런 관계가 없었어요. 팽창하는 과정에서 고려에 이제 들어오게 되는 겁니다. 그 고려에 들어오게 된 그 계기가 된 사건이 하나 있어요. 그게 강동성의 역이라고 하는 건데요. 일단 13, 14세기 상황을 좀 그려봅시다. 지도상에 그려보면은 여기다 한번 그려볼까요? 여기 이제 몽골이 있죠. 원이 있고요. 여기는 고려가 있죠. 고려가.
그런데 거란이 멸망하고 제2의 거란에 가지고 압록강 중류에 뭐가 있었어요? 대요수국이 있었습니다. 아까 말씀 1126년에 제가 대요수국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북쪽에는 누가 있었냐면은 바로 여진이 멸망하고 뭐가 1120년에 여진 멸망하고가 아니죠. 멸망하기 전에 약 15년 전에 대진국이 여기에 있었습니다. 또는 동진국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이제 정리하면은 원과 대진국과 고려 사이에 누가 끼어 있어요? 대요수국, 거란이 끼어 있습니다. 얘네들이 자꾸 이제 노략질하는 거예요. 노략질합니다. 1차 때는 얘네들이 고려에 제천 있죠. 충북 제천까지 내려옵니다. 이거를 김취려 장수가 막아내요. 또 들어와요. 또 내려옵니다. 그래서 이제 치러 올라갑니다. 올라갈 때 대진국하고 원나라가 합작해서 내려옵니다. 그래서 이 거란을 어디다 가둬버리냐면은 지금의 평양의 동쪽 성, 그게 강동 성이죠. 그래서 이거를 강동성에다 집어넣고 세 나라가 연합해서 토벌을 해버립니다. 그 사건 우리는 1291년에 1279년이죠. 1279년에 바로 강동성의 여기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들 1219년입니다. 79년이 아니라 여러분들 자료를 잠깐 좀 보겠습니다. 몽골과의 전쟁에서 맨 밑에요. 1219년에 강동성이에요. 이건 박스 좀 쳐놔요. 쳐놓고 메모 좀 하겠습니다. 여원 첫 접촉 계기가 된 사건이다. 고려하고 몽골하고 처음으로 접촉하게 된 계기. 아시겠죠? 강동성입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몽골은 고려에게 요구하는 거죠. 니네들 말이야. 우리 힘으로 눈에 가시였던 거란을 쳤으니까 우리한테 조공 좀 해라. 이렇게 압박을 해오는 거죠. 그때가 누구 때냐? 최후 때였었습니다. 그래서 몽골 사신이 와가지고요. 조공을 받아가요. 조공을 받아가는데 받아가던 몽골 사신 저고요라는 사람이 여진족에게 국경선에서 피살해합니다. 이 여진이 고려인으로 변장해가지고 몽골 사신을 죽여요. 이걸 계기로 해서 1231년 고종 18년 최후 때입니다. 몽골의 1차 침략이 단행이 돼서 이후에 2차, 3차, 4차, 5차, 6차까지 해서 진행이 됐었던 것이죠. 이때 이제 시작이 이제 최후 때였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최후는 1231년에 몽골의 침입을 받고 강화를 하고 돌아갑니다. 돌아갈 때 몽골이 이제 고려의 성에 약 40여 개 성에 다루가치를 뒀다고 그래요. 곡물징수 관청입니다. 동물 징수하는 사람들 얘기예요. 근데 이제 몽골 1231년에 침략 이후에 돌아갔고 화의가 맺이고요. 1232년에 너무 많은 곡물을 요구하자 이듬해에 최후가 수도를 어디로 옮겼어요? 강화도로 옮겼습니다. 강화천도가 탄생이 됐죠. 강화천도는 한번 싸워보겠다라는 그런 의미라고 그랬죠. 항몽의 의미로 해석하시라고 했습니다. 항몽입니다. 그리고 개경환도가 언제였어요? 1270년 개경환도입니다. 개경환도는 어떤 의미라고 해석했나? 항복이다. 항복입니다. 그러니까 강화천도가 한번 싸워보겠다라고 하는 것이라고 한다면 이거는 굴복했음을 의미한다. 강화천도는 누가 단행하는 거야? 문신이야, 무신이야? 무신이지. 지금 무신 정권이란 말이에요. 근데 문신들에 의한 개경환도야? 아니면 무신들에 의한 개경환도야? 문신들에 의한 개경환도죠. 그러니까 무신들은 여기에 지향하는 거죠. 그것이 뭐예요? 1273년까지 지속이 됐었던 뭐다? 삼별초 항쟁이다. 그치? 삼별초 항쟁은 이제 강화도, 진도, 배중선, 진도에서 용장산성을 쌓고 정한다고 그랬죠? 그리고 토벌. 나머지 이제 김통정 등이 제주도로 가요. 제주도에 가서 제주도 애월읍이죠. 애월읍 항파둘이라고 하는 곳에서 싸우다가 결국은 1213년에 토벌이 했습니다.
사실은 토벌이 됐다라기보다는 자결해버립니다. 수적 군사적 열세를 극복하지 못하고 자결해버려요. 그리고 선별초항쟁 이후에 이제 어디로 가는 거죠? 자주성 실현기라고 하는 원 간섭기로 넘어가는 거죠. 자주성 실현기다. 원 간섭이다. 이런 과정입니다. 그래서 몽골과 고려 관계는 강동성의 역으로부터 시작이 돼 나가는 거죠. 그래서 대략 보면 두 나라의 관계 속에서 압록강 중류에 있었던 대요수국도 나와야 되고요. 또 동진국, 대진국이죠. 여기도 나와야 됩니다. 그런데 이제 몽골과 동진과 그 다음에 대요수국을 그래서 얘들 토벌한 요 사건이 뭐라고? 강동성의 역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걸 계기로 해서 몽골의 고려에 대한 이런 이제 침략 과정으로 진행이 돼 나갔었던 거죠. 이게 13, 14세기 관계입니다. 원간섭기를 우리가 이렇게도 얘기를 합니다. 자주성 실현기라고 그래요. 우리 민족의 자주 주체의식의 스크래치가 좀 난 겁니다. 일제시대 때처럼요. 이때를 우리가 일제 강점기 이러지는 않습니다. 그런 정도 아니고 고려의 주권은 유지가 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는 거죠. 여기서 이제 벗어나려는 몸부림이 나오죠. 그 몸부림이 충렬당 때부터 나와요, 사실은. 근데 그 개혁 정치 중에서 여러분들이 하나 기억을 좀 해 두셔야 할 왕이 누구냐면은 누구예요? 고려 마지막 왕은 아니지만은, 이 왕이 32대인가요? 그죠? 32대 공민왕 됩니다. 그 공민왕의 개혁 정책. 이거는 꼭 기억을 좀 해 두십시오. 왕 엽적 중에서 항상 늘 축제가 되고 있는 왕이기도 합니다. 고려 광종, 동신라의 누구예요? 신문왕, 조선의 영조, 정조는 늘 축제가 되는 왕이니까 꼭 염두에 두자. 근데 공민왕 개혁 정책이 잘 됐어, 안 됐어? 안 됐죠. 그리고 공민왕 다음에 누가 나오나요? 우왕이 나오죠. 그 다음에 누가 나오죠? 창왕이 나오네요. 그 다음에 누구죠? 마지막 왕이 누구예요? 34대. 공양왕입니다. 그래서 31대, 32대, 33대, 34대. 마지막 공양왕이 나오고요. 공양왕 이후에 선양의 형태로서 이성계가 왕위를 이어받습니다. 그래서 이성계는 어디가 조선이 건국되는 이런 과정으로 넘어가게 될 겁니다. 흐름은 대략 이렇게 간다라고 이제 보시면 됩니다. 이게 13, 14세기 몽골하고의 관계에서 우리가 살펴봐야 될 내용들이 되겠습니다. 한편 14세기 후반 이후의 대관계는 어디냐 그러면은 홍건적하고요. 어디예요? 외구예요. 머리에 홍색 두건을 둘러서 홍건적이라고. 중국의 후한이 무너지고 위촉으로 분열되죠. 후한이 무너지고 위촉으로 분열되게 된 요인은 뭐예요? 황건적의 난 때문이야. 중국의 진나라에서 한나라로 넘어올 때 밀란이 일어납니다. 그게 정리의 난인데요. 정리는 붉을적자에 눈썹 미자입니다. 우리 편임을 알 수 있게끔 눈썹에다가 붉게 화장을 하는 거죠. 또 신라아대 때 농민 반란에 보면은 적고적의 난이라고 적고적. 뭘 적고적이냐? 붉을 적자에다가 바지 고자입니다. 붉은 바지를 입어요. 유니폼을 통일시켜 놓는 거죠. 그래야지 싸울 때 편하지. 아군 적군 피해가 구분이 되는 거니까. 그러듯이 홍건적은 머리에 홍색 두건을 둘렀다. 원래는 중국 한족의 민족 종교였던 뭐죠? 백년 교도입니다. 그래서 총 100년 교도의 난이다. 100년 교도의 난 또는 홍건적의 난 이거를 주동했던 사람이 누구냐면은 주원장이라는 사람이요. 이가 고려 말에 고려 말의 중국 얘기입니다. 원나라 말기 때 일어났던 홍건적의 난을 진압하고 주원장에 의해서 원 다음에 어디죠? 명 한조광조가 다시 건국되게 된 그러한 상황으로 넘어가는 거죠. 외구, 공민왕 우왕대 때 극심했다. 홍건적, 역시 공민왕대 때 굉장히 문란해졌습니다. 극심했습니다. 홍건적 외국의 침략 과정에 대한 내용들이 사료에 나와 있어요. 마지막 장의 사료를 보시면은
홍건적과 왜구에 의한 피해 상황이 지금 고려사 기록이 있거든요. 한번 읽어보세요. 우리가 고려 말에 홍건적과 왜구의 침략을 받아서 생활이 어려웠다. 단순히 이렇게만 얘기하는데 그거 읽어보면 정말 안 좋은 내일도 많이 있습니다. 그렇죠? 이 정도로 잔악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런 홍건적 왜구의 침략을 격퇴하는 과정에서 성장했던 세력을 고려 말의 개혁 세력을 뭐라 한다? 신흥, 무인 세력이란다. 이 신흥 무인 세력은 고려 말의 개혁 세력이었던 종도전, 조준 등의 누구랑 신진, 사대부랑 결탁이 되는 거죠. 그래서 얘네들에 의해서 어디를 건국하는 15세기 어디예요? 조선이죠. 15세기 조선을 건국하는 주역으로서 얘네들이 등장하게 됐다라고 얘기를 한다는 거죠. 그렇죠? 얘는 이제 고려 신라 말로 간다면 지방 호족 정도로 보시고 이거는 신라 말로 가면 누구야? 바로 육두품 정도로 보시면 되겠죠. 문과 무가 합쳐진 겁니다. 이거 홍건적 왜구의 침략이죠. 그래서 이제 흐름을 보면은 고려 대관계는 대체로 10세기, 11세기 거란, 여진, 그 다음에 몽골, 그럼 어디에 홍건적 왜구 넘어갑니다. 그리고 북방 민족을 중심으로 해서 본다면은 한족, 정통 한족은 송, 그리고 명, 요 정도로 보시면 되겠죠. 명나라 때가 우리나라에 어디예요? 조선 초기입니다. 명 다음에 중국은 청이죠. 명에서 청으로 넘어가게 된 계기는 외란의 영향입니다. 이건 우리가 이제 외란에서 다시 보기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 우리가 정의했던 고려의 대관계는 10세기에서 14세까지의 고려가 대관계 속에서 접촉했던 나라, 그리고 그 나라의 이름, 요 내용만 이 시간에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렇게 해서 제9강이죠. 9강 고려의 대관계 부분을 마무리를 짓고요. 10강은 고려의 토지제도였던 전식과하고요. 그 다음에 조선의 토지제도였던 과전법입니다. 이 토지제도를 중심으로 해서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